아이의 학업 스타일, 성격, 선행 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학생 성향에 맞는 학교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근데 이런 학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요, 자사특목을 위해서 필요한 성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격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똑똑해 보인다? 아, 이 아이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말하기 기법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서 13년 동안 보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정고은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 고등학교 입시부터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대입 기조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고등학교라는 어떤 학군제, 학교 체제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요즘 대입의 기조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키우고자 하는 우수 인재 요건 이런 것들이 창의력이 있고 본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투철하며 옛날에 우수인재라고 얘기했었던 인재와는 다른 느낌이 됐다는 거죠. 그런 덕분에 사실상의 지금 입시제도 자체도 수시와 정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수시 안에서도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제도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이제 전면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교학점제라는 거 대학을 다녀보신 경우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학점제라고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도 그런 식의 학점제가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듣지만 2학년과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변화들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이점들을 잘 갖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입에 있어서의 유리한 전형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등학교라는 시기 자체의 어떤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자사특목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이 시기가 굉장히 학업적으로도 프레셔를 많이 받는 시기고 활동들도 많이 하는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 환경에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본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과 훗날에 어떤 식의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택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든 그 학교에 맞춰서 우리가 잘하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지 결국 그 아이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굳이 저는 따지면 우선 첫 번째는 신설학교들 좋죠. 시설이 참 좋습니다. 이 신설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입 실적이 아직은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도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학교에 이제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은 어떤 식의 수업을 하실 건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정성평가 제도 안에서는 학교의 서포트가 중요하거든요. 이 학교가 어떤 동아리를 깔아주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어떤 수업이 개설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안에서 3년 정도 지나셔야 대충 이 학교가 어떤 각이다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졸업생들 말고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를 다 지내본 애들이 대학을 갔을 때 조금 더 신뢰도 있는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학교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부터는 학업량이 많아지고요. 깊이감도 깊어집니다. 그럼 그 뜻은 공부가 체력 싸움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근데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라고 해도 버스를 타고 30분을 넘게 가야 된다던가 이런 학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를 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학교를 보내고 싶으시다고 하면 일반고 안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 어느 정도 통학 시간이 세이브가 돼서 아이가 체력적으로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가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숫자가 너무 작은 학교도 별로 추천드리진 않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상대평가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학생 숫자가 너무 적게 되면은 내신 등급 따기가 조금 빡빡해질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학교의 전체 인원수부터 시작을 해서 대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어렵지 않게 체크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제도 자체가 양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분화라는 건 뭐냐면 수시와 정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지금 이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신 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정시인 수능은 말 그대로 수능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대다수의 경우 내신 공부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경우가 있고요. 수능이 점수가 그나마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들은 아이의 학업 스타일, 성격, 선행 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학생 성향에 맞는 학교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신에 특화가 돼 있거나 강화가 돼 있는 우리 아이는 정시에 있어서는 조금 놔도 되겠구나. 아니 우리 애는 정시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수능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5개학점제 시대부터는 수시의 정시화, 정시의 수시화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의 정시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상대평가가 현재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가 되면서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9등급제에서는 표준 편차까지도 제공이 됐기 때문에 대학이 마음만 먹으면 얘 등수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등급제로 완화가 됐을 뿐이 아니라 표준 편차 제공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진짜 말 그대로 몇 등인지를 대학 입장에서는 알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그 뜻은 어렵게 얘기하면 내신의 변별력이 좀 약해지고 있어서 이 학생부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데에서도 수능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도 지금 공통과목 제도로 다 바뀌었고 심화 수학이라고 하는 이과 수학도 없어졌기 때문에 수능 점수만으로 뽑고 있는 지금 현재와 같은 수능 제도는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거죠. 그럼 이 수능에다가 뭘 본다? 학생부를 본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세대의 학부모님들이실 거기 때문에 내신도 하고 수능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나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자사특목 같은 경우는 1차가 성적이고 2차가 자소서 면접인 경우들이 많은데 1차 성적이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에서 A가 나와야지만 쓸 수 있는 전국권 자사고들이 있고요. 국어, 사회, 영어 이렇게 세 과목에서 A가 나와야 쓸 수 있는 외고 국제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학교를 쓰려면 저희가 절대평가 성적에서 A를 받아줘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돼야 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성적이라는 게 단순히 A만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 있는 일종의 카드를 얻은 거고 그곳에 들어가서 진짜 잘할 수 있는가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 관련된 선행, 전국권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과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상수화에 해당하는 약간의 선행이나 아니면 과학 같은 경우는 물원이나 화원 뭐 요 정도에 해당하는 선행 정도를 해놓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솔직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적에서 A가 나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선행들을 조금은 해놓은 상태인 친구들이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가기는 하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 좋을 유형은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유형이죠. 아무리 성적이 나온다고 해도요. 아이가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리고 선행이 좀 안 돼 있다고 해도요. 본인이 가고 싶어 하면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이가 지금 이 학교에 적응을 잘할지 못할지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 안에서 방법을 마련해서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자사특목에 조금 관심이 있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면밀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멘탈이죠. 멘탈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칭찬이 필수인 친구들, 예민한 친구들, 완벽주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들어가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그 성격과 멘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교에 들어가서 잘 버티는 애들은 무던하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외부 자격이 들어왔을 때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식의 어떤 성격들을 통해서 경쟁적이고 압박이 강한 환경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또 역시나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해, 완벽주의가 강해, 그러면 못 가겠구나 가 아니라 그런 성격이 되게끔 옆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요 자사특목
특목을 위해서 필요한 성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격입니다.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친구들은요, 대한민국 같은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영 녹록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더 맞닥뜨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예민도나 완벽주의나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자꾸 우리 너무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 쳐내야 될지를 생각하자 라는 식으로, 물론 완전히 고쳐지진 않겠죠. 근데 조금 더 나아진 상태, 조금 더 연해진 상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들을 가리키면서도 애들은 성격이 조금씩 바뀐다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 저한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친구도 계속 옆에서 잔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점점 아 그래 나는 무던해, 이 일은 아무런 일도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완화되는 걸 항상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성격과 기질적인 측면이 자사특목을 쓰는데 저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극상위권 친구들, 대부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 자사특목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이 친구들은 자사특목을 가서도 잘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에 붙박이 전교 1등이다, 이 친구는 내신 시험에 되게 특화가 돼 있는 걸 수 있거든요. 일반고를 가게 됐을 때는 일반고에서는 사실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사특목에 비해서는 조금 화려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내신 성적이거든요. 왜냐면 자사특목 애들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등급을 따기가 일반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가서 좋은 내신을 따는 게 여러모로 좋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섞어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인 거죠.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한 친구들. 뭐냐면 자사특목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섞어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고 들어간 애가 했었던 얘기인데, 자기는 변기에 앉는 순간 빼고는 모든 것을 친구와 함께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친구랑 같이 하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친구랑 같이 뭔가 투닥투닥거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반고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역시나 일반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선행에 대해서 불안하다 싶으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일반고를 추천을 좀 드리는 게, 자사특목 학교들의 특징상 일반고에 비해서는 진도를 좀 빠르게 뽑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등학교들은 고급 수학,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이라고 얘기하는 AP 같은 대학 이수 과목을 듣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학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화려한 생기부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AP 화학이나 AP 물리학을 들으려면 다른 일반 친구들에 비해서는 진도를 좀 빨리 빼줘야 결국 마지막에 AP 수학이나 AP 물리학이나 AP 화학 같은 걸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점 때문에라도 자사특목 가는 애들은 약간 더 진도를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짜 현행에만 집중을 했었던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좋은 특성을 일반고 가서도 그대로 발휘를 해서 좋은 내신 성적 받고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회 분위기가 이과로 이제 전부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이제 살고 있고, 아예 20년 후 30년 후를 당연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과로의 종용이 이제 말도 못하죠. 근데 저는 이게 성향과 기질이라고 봐서 몬다고 몰릴 수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 애들은 수학 공부를 확실히 일찍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있어서 적응력이 좋아진 상태에서 중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과로 가도 무리가 없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럴 확률은 대충 한 60% 정도라고 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이과를 간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도 반절한 애는 들어줘야 뭐가 될 텐데, 이과를 갔다고 해서 모든 취직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대학 입시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잘하는 걸 살려주시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문이과 성향이 혼동이다, 그럼 저는 사실 속으로 그럼 문과일 확률이 큰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과 애들은 누가 봐도 약간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사실 많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이제 혼동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이과랑 문과를 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고등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까지는요 대부분 암기가 먹힙니다. 패턴 암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풀이 과정들을 조금 외워서 수학적 원리나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공부가 아직은 먹히는 거죠. 자, 근데 고등수학 같은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사고력과 이해력도 중요해지고요. 분량 역시 많아지고요. 깊이감도 너무 깊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하는 애들이 있고요. 경기를 일으키면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하는데도 아웃풋이 안 나오고 뭔가 지금 수학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 문과 학교를 보내는 게 나을까? 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되고, 나이가 딱 봤을 때 영어나 국어나 사회 같은 과목을 다른 애들보다 약간 공부를 덜 한 것 같은데도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아니면 아이가 시간 투자를 별로 안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을 해. 근데 이런 과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살려주시는 게 안 되는 과목을 되게끔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다라는 판단이 쓰셨다라고 하면 외고 국제고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기본 전제는 외고랑 국제고를 간다고 수학을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시를 치는데 수학을 안 한다는 건 그냥 그 대학을 안 가겠다는 뜻과 매한가지예요. 자, 근데 상대적이라는 거죠. 일반고만 가더라도 거기에 의치한 약수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가 1등 먹고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의대나 공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일반고에서도 많은데 외고 국제고는 우선 그런 애들은 없잖아요. 의치한 약수랑 공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학교를 들어온 순간 어느 정도의 전공이 문과 쪽 계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과 애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일반고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외고 국제고를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외고나 국제고를 외국 학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국 학교나 막 스피킹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뭐 이런 학교라고 생각하셔서 무슨 언어 감각이 중요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실망하세요. 그런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외고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문법형 외국어 학습을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문과형 학교에 들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의 암기 기반의 공부를 통해서 내신을 빼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여서 그런 부분도 약간 첨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과다라고 하면 이제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과다라고 하면 선택지는 너무 많아지시죠. 외고 국제고 빼고는 다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과형 아이 중에서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아이가 이과형이면서도 좀 더 액티브한 학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친구들과 같이 하는 공부에 있어서의 아웃풋이 좀 나온다던가 조금 더 흥미를 느끼는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사특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죠. 과고영재고도 그렇고요. 전국권자사고도 그렇고요. 물론 과고영재고랑 전국권자사고는 조금 또 느낌이 다르기는 합니다. 과고영재고는 말 그대로 과학 영재 육성이고 인재 육성이기 때문에 확실히 과학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약간 융복합 인재 추구이기는 하거든요. 이과 애들이 들어가더라도 문과 쪽 과목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이가 조금 더 수학에 치우친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과고영재고가 나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국권자사고로 생각을 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나는 누구랑 섞이는 거 너무 싫어. 난 그냥 혼자서 나와의 싸움을 즐겨. 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이과형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일반고를 가게 됐을 때 또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은 문이과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게 진짜 아이를 소개하는 글은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리는 소개팅이 아니야. 너라는 사람이 궁금하다? 라기보다는 너라는 사람이 자기네 학교에 맞는 학생인지가 궁금하다 라는 게 이제 정확한 워딩이죠. 그 뜻은 뭐냐면 이 서류는 아이를 소개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이 학교에 맞는 학생인지를 평가하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그 학교가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학생상을 원하는가에 맞춰서 아이의 많은 면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뽑아서 자소서에 쓰는 거, 그게 좋은 자기소개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이 좋아하는 학생상이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이 좀 충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나 분야 같은 거에 있어서 지적 호기심을 좀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좀 잘 느끼는 스타일들,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를 해. 이런 스타일들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왜냐면 이 학교 자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집단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스타일들을 역시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서 공부한 걸 자소서에 쓰기보다는 친구랑 같이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해봤거나 실험을 조금 해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약간 액티브한 스타일들의 학습을 좀 하는 애구나 라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본인의 학교에서는 액티브한 학습들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자소서에 담아줬을 때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이죠.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을 싫어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책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학업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책을 읽어봤다던가 부족함을 느껴서 어떤 책을 읽어봤다던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집단학습과 지적 호기심에 다 책을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활용을 하신다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의 다양한 면들 중에서도 그 학교가 원하는 학생상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기소개서들을 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말하기라는 건데 아이들한테는 여기는 티타임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티타임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한정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들마다의 면접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15분 동안 질문을 3개를 내는데요. 어떤 학교는 15분 동안 질문을 20개 넘게 냅니다. 어떤 학교는 6분 동안 질문을 4개를 내지만 어떤 학교는 6분 동안 질문을 3개를 내죠.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 이 학교의 면접 스타일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마음에 든다고 얘한테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을 줄 수가 없고요. 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를 10분밖에 면접을 안 하고 내보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한테는 그 학교에 할당된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럼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바를 가장 효과적이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조적 말하기, 학술적 말하기라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적 말하기랑 학술적 말하기, 논리적 말하기라는 것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똑똑해 보인다? 아니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이 아이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말하기 기법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식인 거죠. 질문자가 질문을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빨리 그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티타임이 발생을 하는 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청의 중요성이 또 나오는데요. 면접은 너무 당연하지만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면접관이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는 자리다 라는 얘기도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죠. 이게 왜 힘드냐면 우선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니 앞에 앉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그냥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가 막혀있고 느낌대로 들은 걸 말을 하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도 내가 물어본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답답함을 느끼고 본인도요 알아요. 자기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질문자의 질문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로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면접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 질문자가 뭐를 질문했는지를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너의 문제는 너는 네가 할 말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 말하기와 학술적 말하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이죠. 비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내용을 제외한 보여지는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여지는 것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워낙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제 중학생이 면접을 본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면접을 보는 나이 중에 가장 어린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정돈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리를 떨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딴 데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약간 이런 건데 물론 면접관님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세요. 그래 아이가 떨리니까 저렇게 하겠지. 근데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 면접관을 아이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다리 떠는 것밖에 안 보이게 돼요. 면접관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면접관이 아이의 말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이 컨택이나 자세나 뭐 이런 식의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체크해보기 좋은 방법은 본인이 말하는 것을 꼭 찍어보거나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느낌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집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둘이 면접 연습을 하는 경우는 엄마가 보고 있다가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지금 방금 이상하게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카메라로 자기가 말하는 걸 한번 찍어보고 그걸 같이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말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훨씬 더 빨리 고쳐줄 수 있고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그걸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혼자 준비하시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한번 활용을 해보셔라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에 대한 생각을 하시든 쫄지 않고 시작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런 느낌을 어머님들과 상담을 할 때 되게 많이 받아요.
실체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무조건 겁을 먹으시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입시는 원래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무작정적으로 뭔가 되게 대단한 친구들이 가고 어려운 것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겁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멘탈적으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더 빨리 늘 수 있는 게 늘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학교에 대한 로망이나 꿈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보를 차분히 찾아보시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 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 저는 그 앞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가 용기를 갖고 모든 것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